폴비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을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주한미군이 막 전면 철수를 한다든지 한미동맹이 정말 결별하는 수준에 간다면 그때는 천조국이라고 하듯이 압도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죠, 미국이. 한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때도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미국 외교정책 그리고 국제안보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방사포에 서울 불바다 된다가 거짓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한 나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북한 불바다로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죠. 요즘 오히려 그 얘기도 별로 잘 안 나오는데, 흔히들 보면은 서울 전방에 북한이 이렇게 쭉 방사포뿐만이 아니고 각종 야포를 쫙 배치해 놓고 있고, 또 워낙 서울이 워낙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40km 이내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한꺼번에 발사를 하면 수천 발의 포탄이 서울로 날아와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이 그렇게 불바다가 되기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쉽지가 않다. 첫 번째가 일단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크고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은데, 설사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방사포가 한 쏘고 1000발 정도 맞는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서울이 불바다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당연히 또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 지난 한국전쟁 이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군이 가장 주의를 해서 대비해 온 것이 그러한 기습 공격이고, 특히 서울에 대한 공격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북한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서, 일단 저쪽에서 방사포라든지 아니면 야포를 평시에는 그냥 항상 이렇게 발사 준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진지라든지 특히 지하 갱도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발사하기 위해서 꺼내는 순간부터 저희 모든 시스템 군 준비태세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라도 그걸 발사하려는 조금의 기미, 그런 게 이미 저희 군에서 이미 다 매뉴얼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적의 그런 발사된 기미 자체가 보이면 아마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이미 그 위치들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그걸 좀 놓쳐서 처음에 일부가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레이더로 다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는, 저희도 저희 나름의 방사포라든지 또 우리 세계 최강의 K9 같은 자주포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또 공중에서도 전투기들이 출동을 해서 그 원점들을 다 타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의 수천 발의 방사포를 발사를 해서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이 그렇게 불바다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긴장시킨 한국의 핵잠수함 전력, 그 현황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최근에 핵잠수함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잠수함이 있고요. 원래 디젤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독일보다도 저희가 우수하다, 내지는 벌써 오래전에 태평양에서 미군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합동훈련을 하면서 저희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을 이렇게 추적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물론 모의 훈련이었지만 실전처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미 굉장히 훌륭한 잠수함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물론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좀 더 다른 차원의 전략적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또 전략 핵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핵무기를 저희가 당장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잠수함 건조를 통해 가지고 나름 우리의 좀 전략적 핵 능력을 좀 잠재적으로 보유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이 한미동맹 상에서 미국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한미 간에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제 호주에다가 핵 잠수함 건조를 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뭐 오코스라는 그것이 만들어졌었는데 영국하고 협조해서 그것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꼭 그것이 굳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한미동맹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지금 중국,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된 게 거의 1945년 해방 이후에 80년이 지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참 분한 일이기도 한데 원래 한국은 이렇게 통일된 단일 민족으로서 뭐 조선왕조만 하더라도 500년 이상 한 나라로 살았고 그 이전에도 또 통일신라 이후에도 보면 계속 수천 년간 이제 한 민족 한 나라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한 구한말 이후에 서구 열강의 여러 가지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그때 당시 오늘날 중국과 같은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그 결과물로 독립 이후에 다시 분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냐 꼭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평시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두 번에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500년 동안 전쟁을 두 번 겪었다는 거는 그 비슷한 시기 다른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한반도는 평화로운 지역이다. 근데 그럼 왜 그때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일어났냐 이렇게 보면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저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요. 특히 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세력전이라고 해서 국제정치에서 이 한 기존의 패권국에 대해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는 다른 또 하나의 강자가 나타나서 기존 패권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보면 그 가운데 놓인 한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도 당시 히데요시가 한국을 뭐 치기 위해서 일으켰다기보다는 당시로 명나라를 자기가 당시에 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명나라를 치겠다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명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조선 선조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을 한 거죠. 응하지 않으니까 일단 먼저 조선을 치게 된 것이 임진왜란이고 그리고서 다행히 우리가 그때 당시 여러 민족이 일치단결해서 싸웠고 또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이 나셔서 물리친 것도 있고 또 명나라가 실제로 나중에는 저희에게 지원군을 보내줘서 그것이 끝났는데 또 한 30년 후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그때 당시로서는 오랑캐였던 청나라 후금이 이제 이번에는 진짜 또 자기도 명을 치겠다. 대륙에 이제 중앙에 잡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당시 또 명과 긴밀한 그 어느 때보다 임진왜란에서 저희를 구해줬으니까 더 저희가 명과 강력한 서로 간의 동맹관계 거의 비슷하게 맺혀져 있었는데 그 청나라가 신흥 청나라가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가 명나라를 치고자 하니 동맹관계를 바꿔라 라는 요구를 했을 때 또 저희가 그때 당시 조선에서 그걸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명을 치기 이전에 저희를 먼저 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병자호란인데요. 거기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명나라하고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양쪽에서 얘기한 게 조선반도를 특히 일본 쪽에서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조선을 다 먹지는 못할 테니까 이걸 반반씩 나누자. 조선 팔도 중에 4개도서씩 서로 나누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분단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온전한 채로 전쟁이 끝났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한 세월이 흘러서 구한말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번에는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인데 그때 당시에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또 한 번 서로 전쟁하기 전에 우리 차라리 타협점으로서 한반도를 분할하자라는 그런 또 서로 간의 제안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시 그때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세력전이라든지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서로 한반도가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자기 영역 안에 넣으려는 그런 욕구가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좋게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한반도를 손에 넣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거를 했던 것이 청나라가 성공적으로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을 자기 쪽으로 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일본 제국이 또 비슷하게 조선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다가 그것이 외교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일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자 해서 이제 한반도가 일제하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게 근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반으로 쪼개서라도 서로를 견제하려는 그 강력한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그런 하나의 작동 상황이 하나로, 조선이 해방되고 나서 이번에는 북쪽에서는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각자 진주를 하면서 이 두 세력이 또 한반도를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식으로 된 것이, 결국은 양자 간에 조선을 서로 어느 한쪽한테 다 주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소련하고 미국이 그때 당시 2차 대전 직후에 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점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이 양쪽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게 이제 지금 한반도 분단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미중형 경쟁을 대비해서 보면 비슷한 그런 강대국 간의 한반도를 갖다가 서로 두고 싸우는 경쟁, 그 경쟁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한반도를 완전히 영향력에 가지든지,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려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가 이미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또다시 한 번 지금 거대한 세력전이 내지는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중국 입장에서 선택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서로가 다시 한번 한반도를 완전하게 차지한다든지,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에는 역시 차선책으로 한반도를 분할해가지고 영향력에 각자 두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생긴다. 근데 현재로서는 미중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차선책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양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굉장히 일치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북한 주도로 통일되는 걸 원치 않겠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남한 주도로, 더구나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 분단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한반도의 지금 현재 분단 상태가, 물론 남북 간에도 지금 서로 통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봐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당장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일본은 중국과 같이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이 통일이 된 거 원하지 않는데, 이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본과 한국은 오히려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굳이 일본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제정치에서 이제 냉혹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한국이 통일이 돼서 너무 힘이 강해지면 그 힘 자체가 일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꼭 통일을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만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그렇게 본인의 위협으로 당장 쳐다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김정은 방중하며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전쟁 염두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항상 겉으로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호전적이죠. 그리고 전쟁 얘기를 많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서울 불바다 가지고 최근에는 들어서는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혹시 핵을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또 남침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저희 국제정치를 하는 전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건 소수 의견이 아니고 핵을 전공하는 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핵 무기라는 건 결국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억제를 하기 위한 무기다. 그리고 핵을 사용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을 단 한 개라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여전히 강력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무기가 있어서 거기에 상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기는 여전히 억제용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고, 냉전 직후에 한미동맹은 오히려 강화되는데 뭐 소련도 해체되고, 그리고 북중 관계도 굉장히 오히려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동맹을 잃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니까 한국이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고, 그 기본 원리라든지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똑같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먼저 혹시 어떤 절대적인 위협,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침공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쉽게 남침을 한다든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을 끼고 있는 한반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 강대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평소에 너무나 귀에 못이 기도록 들어온,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자주국방, 이거를 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하면 자주국방이 완성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세계 5위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만족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런 우리의 강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도록 첫 번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니면 미국과 미중,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급격한 이 전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아니면 군비 경쟁이라든지 세력 경쟁, 이것이 벌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이걸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후란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쪽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또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일본과 명나라 간에 아니면 청나라와 명나라 간의 세력이, 물론 일본은 결국 그걸 넘어서진 못했지만 일본도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오랑캐로 여기는 또 북쪽의 청나라가 또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했던 게 굉장히 뼈아픈 하나의 실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만약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속에서 물론 당연히 한미 동맹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안보의 중요한 기둥으로 잡고 가야 되겠지만, 또 옆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주도 면밀한 외교를, 새로운 외교를 펼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중 경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의 문제로만 이걸 자꾸 접근을 하면 답이 참 나오기가 힘들다. 근데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미중 간의 경쟁으로만 정의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여러 액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의 국가들 중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나름의 또 다른 지렛대 내지는 영어로는 레버리지를 확보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또 한미 관계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고 한중 관계에서 활용을 하고 심지어 뭐 미중 관계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또 한 가지 기본이 되는 것은 남북 관계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미중 간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불똥이 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남북 간의 뭔가 마찰이 오히려 미중 간의 거대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북 관계를 더욱 안정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 행동이 오히려 핵 개발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 선제 공격을 했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다행인 것은 폭격이 그야말로 정밀 폭격으로만 끝났고 무슨 전면적인 침공이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 이란이 지금 현재 워낙 상황이 안 좋고 고립되어 있는 속에서 군사적으로도 특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군이 뭐 이란의 여러 시설들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확전을 시키지 않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국의 정밀 타격이 이란의 핵시설을 다 제거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일부 핵시설을 파괴한 건 사실이지만 이란 당국이 미리 알고 중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핵물질을 이미 다 빼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진행에 있어서 연기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여러 가지 핵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핵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핵 말고는 우리의 체제나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핵을 가지려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 자체가 그러한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히까지 괴멸시키지 않는 한 언젠가는 결국 이란도 오늘날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 무력을 계속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더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 서방에서도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설 타격이 이란에게 좀 여러 가지 손실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역작용을 낳은 게 아닌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시 핵 협상을 어떻게든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마 그런 나중에 후회가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이란 핵시설 타격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큰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난 바로는 원래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1기 대통령이 들어설 때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 미국의 쓸데없는 전쟁을 다 하루빨리 끝내겠다.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미국이 일으킨 많은 전쟁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공산주의 악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러한 명분하에 이루어졌는데 트럼프는 그런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왜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의 돈을 써야 되고 우리의 인명을 희생해야 되냐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것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바이든 행정부나 전통주의자들적인 외교정책 입장에서는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시에 침공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불법적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우리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기에 그렇게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되냐. 오히려 이 전쟁 빨리 끝내버리는 게 우리가 쓸데없이 미국이 그런 전쟁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마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을 통해서 끝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양쪽의 입장차로 인해서 그것이 잘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협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결국은 미국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대를 보낸다든지 파병을 할 것 같진 않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나토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그것이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도 나토 동맹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번지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서
하루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미국이 이걸 개입을 해서 전쟁을 더 확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심리전 양상과 이에 대응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이번 8월 25일 날 있었던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서 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린 그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본격적인 정상회담 앞서서 좀 기선제압을 하려는 그런 하나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정상회담이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양 정상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됐고,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내가 잘못 오해였던 것 같다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대응을 잘 했다, 그리고 위기를 잘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과정에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을 방문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은 외교와 원래 관련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같이 정상회담에 대동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나중에 이제 밝혔지만 이것이 백악관에서 가장 최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맞상대인 카운터파트인 여자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핫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즉시 먼저 정상회담 직전에 강 실장과 저쪽 비서실장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협의를 통해서 모든 혹시라도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잘 해결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한미 현재 관계를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통 양국 간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전략 대화 채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 이래가지고 양국 정상 말고 원래 실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흔히 외교장관하고 국방장관, 이 양쪽의 외교 국방장관끼리 만나서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하는 2+2가, 그게 생기면 양국 관계가 이건 굉장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척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또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2+2 하는 나라는 일본이나 영국 정도? 아주 최고의 긴밀한 동맹 국가들하고 그런 거를 흔히 하는데, 한국도 2+2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비서실장끼리 한 라인을 하는 거는 전례가 거의 없는, 특히 외교 문제인데 양국 관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흔히 아는 외교 국방장관관끼리 2+2보다 더 긴밀한 하나의 소통 창구가 개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측근 정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열렸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시대의 국제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클라우제비츠가 제가 쓴 책의 이제 첫째 부분에 이제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개념 정의를 서양에서 거의 가장 최초 체계적으로 한, 지금으로 보면 독일, 그때 당시는 이제 프로이센,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휩쓸 때 당시 장군이죠. 장군이자 나중에는 전략가이고 이론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평생을 거쳐서 12살 때부터 전쟁의 귀족 출신으로 뛰어들어서 평생을 전장에서 그야말로 생생한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센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 돼서 이제 이후 일선에서 후퇴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전쟁의 본질적인 근원을 탐구하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씁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에서 결국 전쟁은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군인들의 사기, 군수, 또 무기 체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이거는 결국 정치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를 남기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 유럽의 각 국가들 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강대국들 간에 영국, 프랑스, 신흥 강국이었던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이태리나 오스트리아, 그때 당시
이런 나라들끼리 수많은 전쟁들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를 완전히 제압하고 뭐 죽이려는 게 아니고 이들 간에 분쟁이나 이견이 있을 때는 처음엔 외교로 서로 협상을 하다가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전쟁을 통해서, 근데 굉장히 제한적인 전쟁을, 상징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해결이 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전쟁이 하나의 그냥 정상적인 국가 통치 하나의 행위의 하나의 일부로 인정이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하던 시기였는데, 나중에는 이 전쟁의 성격이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단순히 한번 서로 외교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전쟁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강대국 간에는. 한번 했다면 양쪽 다가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클라우제비츠가 요즘 상황에 보면, 그러고 나서 맞습니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특히 강대국 간의 큰 전쟁은 해서는 모두에게 재앙이다라는 이 인식이 심어졌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미국이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고 전쟁을 아예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연합에 우리가 말하는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는 불법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가 서명을 함으로써 나는 이걸 지키겠다고 한 건데, 물론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 강대국 간의 제3의 세계대전 같은 이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게 하나의 합의로서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로 강대국 전쟁은 잘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여태까지 그 질서를 유지해온 게 가장 중요한 축이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의 이러한 지도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변화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질서가 혼란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고 있어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뭐 좀 다른 성이지만 어쨌든 있었고, 이어서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전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에도 좀 분쟁이, 거의 전쟁이 준하는 제한적이나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여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지난 한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큰 전쟁 없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에 오늘날 2025년 약 80년 동안 큰 세계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다시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대국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들 간의 전쟁도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그렇게 보면 다시 클라우제비츠 시대처럼, 그때 당시 유럽처럼 유럽 열강들이 서로 패권 경쟁과 패권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조심하고 자주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오는 10월 이후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말씀드렸지만,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평화의 수호자 내지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법의 지배, 뭐 규칙 기반 질서, 다자주의, 아니면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세계 평화가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그 속에서 무역도 활성화되고 많은 나라가 그 속에서 수혜를 입었죠.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큰 거기에 혜택을 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맹에 있어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당장 뭐 다 깨겠다라는 건 하지만, 이제는 동맹을 갖다가 거래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우리에게 상응하는 이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제로 저에게 이제 많은 요구가 지금 이제 닥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동맹을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하나의 저희가 과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동맹, 나토라든지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동맹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또 뭐 러우 전쟁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하는, 한편으로는 동맹으로부터 많은 부담을 지워지는 경향도 있지만, 또 동맹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동맹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버림받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한국에게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 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이지 전격적인 철수 이런 얘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저에게 새로운 걱정과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 임기가 있는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저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게 나쁘게만 소식만은 있는 게 아닌 게 1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벌어졌던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격적인 한반도 평화를 저희가 지키고 이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도 안정화시키고 평화의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미 간에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움이 있으면 또 남북관계를 계속 더 대화를 진작하고 대북 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북미 관계를 오히려 더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 이후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좀 지금 다시 내가 쉽게 그렇게 나가진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시즌2가 열린다면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북 대화도 다시 시작을 하고 남북 관계도 다시 회복해서 한반도의 좀 남북 대치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첫 번째. 두 번째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시도하다가 이루지 못했던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북중러가 공고히 연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어떤 관계 설정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지난번에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북중러의 3국의 지도자가 나란히 그 천안문 막루에서 열병식을 보는 장면이 연출됐죠. 그 10년 전엔 2015년 전에는 거기는 김정은 위원장 대신 그때는 재밌게도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급속히 밀착되고 또 거기에 중국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마치 한미일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북중러 간의 이런 삼각 연대가 서로 대립되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러시아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잘 회복해서 관세전쟁도 되도록이면 피하고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견제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도 결국은 미국과 대화를 가장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이 셋이 모여서 반미 연대를 형성한 것 같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구나 이 세 각자의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을 적극 본인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미러 관계도 다시 굉장히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이에 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고 당장 이번 10월의 정상회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열강의 각축전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전개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위기 이후 주한미군을 대폭 줄여나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까요? 네,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의 유력 신문사 월스트리트 저널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주한미군 4,500명이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국방부 내부의 무슨 정보가 이제 흘러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 당연히 어느 양국
정부 모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를 예상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한미군의 축소는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세계 전략 속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좀 더 많은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대부분 육군 위주고, 이 육군은 대북 억제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한반도에 지금 현재 28,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국군이 대북 억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굳이 28,000명이나 지상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딴 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이런 계산에서 주한미군 특히 주상 병력의 일부를 축소하고, 오히려 그 대신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용으로는 뭐 해군이나 공군이 더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병력 숫자 자체는 좀 축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아주 단순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큰일 났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실제 그런 조정이 이루어질지도 두고 봐야 된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화된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하거나 전면 철수가 아닌 한 상당 부분 철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첫 번째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독자 핵무장은 쉽지 않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핵 확산이 되는 것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핵 확산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은 미국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고, 미국이 그거를 반대하는데 우리가 혼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엘브리지 콜비라고 지금 미국 국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정책 차관이죠. 콜비가 작년엔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을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만 아직은 전혀 다시 그 이후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하는 미국 기존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은, 만약이라도 혹시 주한미군이 막 전면 철수를 한다든지, 한미동맹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유지 안 되고 끝나는, 결별하는 수준에 간다면, 그때는 저희도 독자 핵무장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해서는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기본 전제는 한미동맹에서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만약 그것까지 믿을 수 없거나 다 없어진다면, 더구나 그 사이에 북한이 핵을 갑자기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면 국민 정서를 봐서라도 그렇고 핵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두 가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장을 하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완전히 끝낸다든지, 이런 상황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당연히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천조국이라고 하듯이 국방비에서 압도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그게 돈만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그 압도적인 국방비, 한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엄청난, 중국에 비해서도 아마 미국이 거의 그야말로 1,000조 정도 쓰고 중국이 한 300조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3배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돈의 문창을 떠나서 그것이 미국의 실질적인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 그리고 또 군대에 이제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만큼 내지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그냥 놀고 있던 게 아니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엄청난 전쟁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계속 전략 전술 그리고 부대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군의 경우는 뭐 무기 체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돈 국방비 차원을 떠나서는 무기의 숫자라든지 병력 면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을 더 따라왔거나 넘어선다라는 그런 양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거의 한국 전쟁 이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 경험이 과연 미국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게 많은 한계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미국의 풍부한 경험, 전쟁 경험이 또 두 번째 압도적인 요인이고, 세 번째 여기를 또 뒷받침하는 가장 큰 하나의 압도적 군사력은 핵 무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핵 무기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면에서 당장 뭐 5,000발, 6,000발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얼마 전까지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350개, 400개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500개에서 뭐 1,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설사 1,000개도 30년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5,000발, 중국은 1,000발이라고 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뭐 미국보다도 6,000발이니까 더 많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 무기를 운영하는 핵 무기의 3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SLBM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략 핵 잠수함, 마지막으로는 전략 핵 폭격기, 육해공에서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걸 핵의 3원 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고, 아직은 중국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러시아의 핵 3원 체계도 미국에 비하면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 무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풍부한 전쟁 경험에 거기다가 핵의 압도적인 전력까지, 이걸 합치면 당장 지금 미국의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진짜 그거는 너무, 만약 맞선다면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미중 패권 전쟁 속 한미동맹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렇게 큰 전쟁에 휩싸인 경우는 한국 주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큰 강대국 간의 이렇게 전략 경쟁 내지는 세력 전이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중 경쟁이 이렇게 본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포기한다든지, 나는 뭐 아시아 태평양 관심 없고 그냥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혼자서 조용히 살래라는 식의 과거에 미국에 있었던 그 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은, 미중 경제학 경쟁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깨지 않을까, 뭐 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있지만, 미국의 진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한미동맹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 대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봤을 때 과연 한국이 대전략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내지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나라에게 대전략이 필요한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지금은 필요하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타진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스스로 이제 새우라고 생각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 역시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조선이 아니다. 물론 과거 조선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그냥 10위, 사이즈만 10위가 아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최첨단 선진 경제고 온갖 기술력을 가진, 거기다가 군사력은 세계 5위
권이면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거죠. 뭐 우리가 강대국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중견국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의 대전략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자격 여부를 떠나서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미중 경쟁뿐만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그냥 하루하루 현안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 파묻혀 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위기나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옛날의 국들처럼 대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계를 이렇게 좀 넓게 펼쳐서 보고, 지리적으로는 또 시계열적으로는 좀 더 긴 호흡에서 1년, 2년, 5년 이렇게도 아닌 10년, 20년을 최소한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가 시각과 전망 그리고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대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지금 한국의 위상이나 경제 내지는 군사력을 볼 때, 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대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러면 어떤 우리는 대전략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1945년 8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국 80주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건국은 이제 그 이전까지도 상해 임시정부까지 가게 되면 더 길어집니다. 일단 독립으로 봐서는 80주년이 됐고, 독립 그러면 20년만 더 있으면 저희가 2045년인데 독립 100주년 정도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우리 대전략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2049년입니다. 왜냐하면 1949년이 지금 현재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건설된, 수립된 해가 1949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주년 되는 2049년을 중국몽의 이제 완성 시기로 잡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만 인도도 가보니까 거기는 2047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는 1947년에 영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가서 보니까 우리랑 독립기념일이 같아요. 8월 15일이에요. 광복. 우리는 광복절이고. 그래서 인도도 지금 2047년을, 인도가 왜냐하면 지금 벌써 GDP가 4위에서 3위까지, 일본까지 제치고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국민 GDP 수준은 아직 굉장히 낮지만 한 2,500불 정도인데 전체 총합적인 GDP는 이미 세계 3위. 돼버리니까 이 인도도 이제 우리도 나름 강대국으로서의 하나의 대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의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47년이면 우리도 뭐 2045년 정도, 아니면 뭐 한국전쟁이 발발한 2050년 정도를 우리의, 그때까지는 뭔가 우리의 꿈을 좀 하나 이루어보자라는 하나의 좀 기준을 잡는 시점으로 삼아서 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복잡할 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경제 성장을 옛날만 같이 10%, 5%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1, 2%, 2, 3% 정도라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이미 고도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제가 5%, 10%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가 크기 때문에 또 그 10년, 20년 이후에 그 사이즈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이 민주주의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20년 후, 25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그야말로 선진국이, 지금도 이미 어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정말로 최고의 선진국 위치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돼야 된다. 뭐 전쟁이 있는데 무슨 경제 성장이 있고 무슨 민주주의도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더욱더 공고히 하고, 이걸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대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공장 대규모 단속 사건이 트럼프에게 악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악수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플러스 한미 관계에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그 얻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미중 경쟁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기를 이제 바라는 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목적일 텐데, 한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자 단속을 강력하게 지금 벌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 각 이민국에 그 단속국에다가 매일 쿼타를 주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고서 이거 채워 놓지 못하면 너희 달성하면 거기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오히려 칭찬하고, 못하면 오히려 막 이걸 갖다가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별로 뭐 지역 당국별로 어떻게든 자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속에서 그 조지아주에 하필이면 우리 이제 일반 공장 노동자들이 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 단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성과에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취업 비자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걸 받겠죠. 아,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걸 수 있겠다. 그래서 벌어진 것이 이 단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의 우리 노동자가 억울한 상황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당혹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 서로 손발이 안 맞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 굉장히 미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게, 한국 보고 투자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투자하고 일하던 사람들 잡아가두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급하게 한국 정부 요청대로 이분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한국에게만은 좀 특혜의 이런 취업비자 같은 걸 해주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악수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협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반대로 한국과 적극적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캐나다의 상황대에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야말로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바로 그 이웃 국가고, 양국이 뭐 거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경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제도 거의 통합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뭐 군사 안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제 서로 거의 쌍둥이처럼 보조를 맞추고 가장 미국의 친미적인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거기다가 뭐 거의 군갈 협박이었겠지만 우리가 카나다를 우리가 흡수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카나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황당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미국을 화가 나고 동시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캐나다의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도 마크커니 새 총리도 이 차원에서 우리가 뭐 미국하고 타협한다든지 뭐 미국이 하자는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차라리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여러 다른 파트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뭐 이미 한국 캐나다 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인적 교류라든지 뭐 사회 문화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긴밀한, 왜냐하면 양국 간의 경제 구조라든지 성격이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큰 나라고, 우리는 뭐 기술력이 좋고 제조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둘이서 또 우리는 첨단 기술력도 있고 해서 캐나다가 원하는, 보통은 캐나다가 그런 걸 미국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바로 옆 나라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마땅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다고 중국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뭐 일본도 뭐 우리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첨단 산업이라든지 발전이 못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상대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같은 민주주의라든지 또 안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또 방산협력도 잠수함이라든지 무슨 K9 자주포 같은 거를 캐나다가 한번 구매할 의사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면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국가 신뢰도와 달러의 위상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달러 문제는 제가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그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좀 혼란적인 모습이 보이고 뭐 지도력이 좀 신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달러 자체가 갖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화폐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쉽게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예측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패권보다도 저는 더욱 걱정되는 게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 앞으로 많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국내 정치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극우적인 보수가 나쁘다는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에 좀 변질된 형태의 극우 민족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적 제도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훼손되고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뢰 많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그 미국이 국제적으로도 그런 민주주의에 지금까지 모범되는 국가였지만 또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엔을 만들고 뭐 WTO를 또 주도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자유무역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인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처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했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정부는 그거에서 후퇴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한국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해온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미국과 협력 관계를 이뤄 나가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지도력을 이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추락하지 않을까. 국력이 추락하거나 뭐 달러 패권이 추락하는 것보다 그 신뢰가 훼손된다는 거는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 회복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뭐 부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 저 친구를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래야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지. 암만 힘이 세도 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못된 짓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무섭거나 이렇게 멀리하게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10월 이후 한국의 대응은 현재 어떠한가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과 관세 협정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매듭질 문제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동맹 관련해서는 당장 뭐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뭐 10배 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동맹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당장 관세가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원래는 한미 FTA로 치면은 0%여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15%를 받았냐 일본만큼 이걸 갖고 지금 비교하면서 다행이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거기에 지금 3,500억 불을 우리 보고 이제 투자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아마 정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최대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거를 잘 버티면서 매듭지으면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지금 이제 관세,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부메랑 효과가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이제 경제에서 나타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걸 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가 막 급속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이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전처럼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섣불리 너무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더욱이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그 우리끼리도 서로 긴밀히 좀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저로서는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맺으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웬만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유리한 조건에서 관세 협정을 맺어서 우리 수출이 된 무역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는 뭐 미국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뭐 이미 우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유럽의 각 국가라든지 뭐 호주, 뭐 동남아 각 지역, 아니면 중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모든 지역 중에 우리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무역이나 경제관계 루트를 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심지어 당연히 중국 과도 결국은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당장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더욱더 잘 우리가 관리하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그런 속에서 러시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그 경제제재 문제도 지금 좀 관계가 틀어져 있긴 하지만 러시아도 결국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러시아에 지금 엄청, 현대가 한때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운영했고, 그걸로 러시아도 넘버원 수출을 하고 내부에서 자동차를 팔고 유럽으로도 수출하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물론 미러간의 이제 러우 전쟁이 빨리 결말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간에서도 사전에 상당한 교감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당연히 뭐 남북 관계도 잘 안정화시키고, 나중에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뭐 경제협력까지도 우리에게 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 하여튼 다각적이고 이런 복합적인 외교 노력을 저희가 펼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곧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외교적 기회로 어떤 게 있나요? 그 에이펙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88 올림픽, 제가 학생 때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 보면 88년 전에 84년 LA 올림픽이 있었고요.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냉전 중이어서 아직까지 모스크바나 LA, 또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어가지고 양쪽이 서로 올림픽을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때는 자유진영에서 참석을 안 하고 올림픽에, 84년 LA 올림픽 때는 또 공산진영에서 그 보복으로 참석을 안 해서 둘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양쪽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의 장이 돼서 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하필이면 88 올림픽 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 에이펙도 보면 8월 달에 재밌었던 게,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유럽 정상들 8개국 정상이 모이고,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전 세계 뉴스를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저기 상해에 있었던 상해협력기구,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을 계기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번 또 전 세계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8월, 9월에 걸쳐서 한 번씩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진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야 하는 식의 약간 외교전을 펼쳤는데, 이 양자가 지금 모이게 되는 게 이번 10월 말에 에이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에이펙 자체는 참석 안 하고 그냥 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의 지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그걸 하필이면 경주에서 한다는 게, 한국에서 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에이펙이 약간 그 88 올림픽과 같은 그런 약간 저한테는 좀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또 미중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 거기에 사실 러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까지는 안 오고 이제 다른 대표단이 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무슨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또 태평양 연안에 중진국,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나라 정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이 이 모두들을 좀 묶고 연결을 하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무슨 뭐 저희가 대전략 얘기도 하고 복합 외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덧붙여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은 좀 뭐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들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뭐 꼭 경제 안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어딘가에서 지난번처럼 판문점이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난다면 그것 자체도 또 굉장한 하나의 사건과 뉴스가 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내지는 경주 에이펙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것이 한국이 이제는 중견국 내지는 미들파워 내지로서 21세기에 우리 나름의 주도적인 하나의 역할, 외교를 하는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안보 이쪽을 20년 동안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한반도가 약간 안보백화점 같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여기 붙지만 각종 안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조금 이걸 좀 기본적인 이론 틀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좀 얘기해보는, 논리적으로 이런 좀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거 한번 제가 책으로 부족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국제정치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안보 이슈, 뭐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맹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패권 경쟁, 뭐 전쟁, 또 최근에 있는 군사 혁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사이버, 인공지능, 뭐 인공살상 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국제정치 제 분야, 안보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론이나 개념들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 한반도 안보 현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이런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